이번에는 그 BBC 뇌 이야기 6부작 중에 2부 감정의 비밀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감정은 너무 다양하고 개별적이라 과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있죠?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분노 5가지의 감정을 캐릭터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만들었죠. 2부에서는 행복, 슬픔, 혐오, 놀라움, 분노, 두려움의 6가지 감정 중 분석 가능한 혐오, 공포, 행복 등에 대해 다룬다. 이제 우리가 뇌가 어떻게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안다면 굉장히 신기하겠죠. 감정은 예술가, 작가의 고유 영역이고 과학과는 거리가 멀었죠.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얼굴 표정은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죠. 감정이 있으면 얼굴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폴 에크만 교수라는 사람이 6가지 기본 표정을 잡아낸 거죠. 그건 이제 행복, 그 다음에 슬픔, 혐오, 놀라움, 분노, 두려움. 이 6가지는 인간이라면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감정을. 이제 이거를 먼저 이게 다 뇌에서 작동하는 걸 테니까 뇌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뇌의 진화 방식은 결혼하여 애가 생김에 따라 방을 늘려가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면 방 하나면 족하다 이거죠. 근데 애가 생기니까 방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방이 또 필요하니까 하나를 더 만든 거죠, 방을. 애가 또 생겼어요. 방 2개 갖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방 하나를 또 만들어야 돼요. 면적이 한정돼 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고 방을 하나 또 만들죠. 애가 또 생겼어요. 그럼 방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뇌가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뇌도. 인간의 뇌는 원시조상과 똑같은 구조가 있다. 처음 뇌관만 있다는 거예요. 뇌관은 수면과 숨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파충류부터 보인다. 또 대뇌 변형계는 최초의 포유류부터 보인다. 그 외에도 피질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차츰차츰 하나씩 더 생긴 인간의 고도한 사고과정 논리 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질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관, 변형계, 피질 이렇게 생겼는데 피질도 한꺼번에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고 전두엽이 있죠. 그 전두엽이 가장 나중에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기면서 커졌다는 얘기죠. 짐승은 전두엽이 없죠. 전두엽이 이마인데 짐승들을 가만 보면 이마가 없어요. 침팬치가 이마가 조금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뇌가 차츰차츰 생긴 거다 이거죠. 근데 되게 감정은 저 파충류적인 그 뇌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먼저 혐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뇌의 어느 영역에서 이 혐오감이 생기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혐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복잡한 사고 체계가 생겼을 때 그 혐오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살짜리 애는 아무거나 다 손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싼 똥을 놓고도 갖고 놀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혐오감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3살만 돼도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걸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음료수에다가 바퀴벌레 집어넣으면은 안 먹어요. 혐오감을 느끼죠. 근데 그 바퀴벌레를 딱 제거하고 음료수를 주면은 마시는 애가 있고 마시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 마시는 애는 그걸 오염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고 마시지 않는 애는 오염이라는 사고체계가 생긴 거죠. 조금 더 복잡한 거죠. 여기에 올라가면은 감정의 문명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나치 모자를 주고 쓰라 그러면은 나치의 그 역사를 아는 애들은 모자 자체에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 모자를 안 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애는 그 모자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명화가 덜 된 거죠. 감정의 문명화가 덜 된 애들은 혐오감도 못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혐오감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 플라스틱 병기에다가 음료수를 따라주는 거예요. 새 거예요. 플라스틱 병기 새 걸 갖고 와서 거기다 음료수를 따라주고 마시라고 하면은 그 마시질 못해요. 왜냐면 그게 병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새 거라도 일단 그 혐오감부터 든다는 얘기죠. 그 병기 모습에. 근데 만약 병기 모습에 대한 사고체계가 없으면 마시겠죠. 하여튼 근데 이 혐오를 관장하는 그 뇌에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바로 정관뇌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흥미로운 점은 장이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기 그 다큐멘터리라는 게 원래 그 우리같이 평범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그 의학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 혐오를 관장하는 그 뇌 영역은 저기 지금 정관뇌섬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포입니다. 공포에 대해서도 대충 뇌의 어느 부분이 그거 하는지 대충 밝혀냈다는 얘기죠. 데니스라는 사람이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 이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 참전 용사의 한 20% 정도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뇌에는 두 개의 다른 통로가 있다는 거죠. 잠재적인 위협이 이미그달라라고 불리는 특화된 공포 구조를 활성화시킨다. 이미그달라는 신호를 보내 손에 땀을 나게 하거나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반응을 촉발시킨다. 하지만 더 느린 두 번째 회로는 피지를 통과합니다. 여기서 위협의 수치를 매기죠. 수위를 넘으면 이미그달라는 닫혀버립니다. 이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해서 공포를 느끼는 건데, 그 데니스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경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공포가 그의 뇌 구조를 변경을 시켰다는 거죠. 그는 데니스의 피질 중 특정 부분이 현저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부분은 필요 없을 때는 자동적인 공포 반응에 닫혀지는 두 번째 통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데니스의 뇌는 최소한의 위협에도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브렘너는 데니스의 어우러진 공포가 기억과 관련된 해마라는 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해마랑 가깝죠. 해마 부근에 위치하는데 이 공포가 뇌구조를 변경시켜가지고 해마를 위축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 해마라는 게 기억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그 컴퓨터 저장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문서라든가 저장을 할 때 그 저장 버튼 있죠.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긴 그 아이콘, 그 저장 버튼 누르면은 박스가 하나 뜨죠. 어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물어보는 박스가 뜨죠. 그럼 우리가 파일명을 넣어주고 폴더를 지정해주면 그 지정된 폴더에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럼 나중에 거기서 꺼내보면 되죠. 근데 바로 이 해마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해마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뇌세포를 생성을 시킨다. 우리가 파일을 생성을 시키듯이 뇌세포를 생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뇌세포를 생성을 시켜갖고 그걸 밀어 넣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파일을 폴더에 저장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되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근데 컴퓨터도 우리가 보면은 그 램에 올라와 있을 때는 우리가 저장을 안 해도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저장을 안 하고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그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는 건데 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거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장이 안 돼 있어도. 그렇지만 상황이 지나가 버리면은 저장을 안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그 작용을 하는 게 해마인데 그 해마가
많이 위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보다 많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공포가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그거는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혐오와 공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밝혀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머지 네 가지 기쁨, 놀라움, 슬픔, 분노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어느 영역에서 관장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감정이 어떻게 그 작동을 하는지 그걸 이제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어린 시절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죠. 참 감정이라는 게 참 미묘해가지고 그리고 그 지나간 감정은 계속 남아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동양에서는 희노애락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즐거웠던 기억, 뭐 슬펐던 기억 이런 거, 뭐 화를 냈던 기억, 뭐 공포 이런 것들이 그 아스라이 항상 그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결정할 때 게임의 불확실성으로 논리 사용은 무력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면은 논리 사용을 하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논리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무의식 경계 점수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드를 뒤집은 후 전자센서에 땀이 약간 증가하는 게 감지되었죠. 결과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카드가 뒤집어지기 전에도 감지됩니다. 실질적인 결정은 된 상태이니까요.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감정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이끕니다. 이게 그 무슨 뭐 무의식 경계 점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뭐 이전에 결정했던 감정의 그 좋고 나쁜 느낌을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의식 경계 점수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전자센서 갖고 해보니까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더라 이거죠. 결정해놓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결정을 뭐가 했냐? 감정이 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연구하는 박사가 있어요. 과학자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건 어려운 거죠. 사랑이라는 건 시인이나 예술가의 전유물이지 그건 과학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사랑을 하면 옥시토신이 증가한다 그래요. 그 옥시토신은 잘 알려져 있는 호르몬입니다. 많은 생식적인 행태, 즉 출산, 젖먹이기, 오르가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옥시토신이 뇌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뇌 변연계와 뇌관에 있는 뇌 부위 전체에 옥시토신 수용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감정과 감정을 자연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붙어있는 부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저기 뭐야 그게 간단한 게 아닌데 그러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사랑을 하게 되느냐 화학물질을 주입하면은 그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겠느냐 이게 이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학물질이 인간한테 주는 영향 이게 또 궁금해지죠. 똑같은 화학물질을 주입을 하면은 똑같이 반응하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곤충들 아니면 뭐 하등동물들 그 페로몬 향이 뿌려지면은 이성을 유혹해 갖고 착짓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페로몬 향을 뿌리면은 그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도 어떤 화학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반응하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연구하는 또 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그 흥분제 암페타민을 네 사람에게 복용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약을. 근데 두 사람한테는 너 흥분제 줬다 얘기해주고 사실대로 얘기해줬고 두 사람한테는 소화제를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인 거죠, 두 사람한테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서 있는 두 사람은 흥분제 먹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들 모두는 똑같은 약을 먹었지만 그들의 경험은 상당히 다릅니다. 앉아있는 두 사람은 소화제 먹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감정이 느끼는 두뇌에서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흥분제 먹은 걸 아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지니까 아 내가 흥분제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이거 즐기자, 상황을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소화제 먹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몸이 좀 이상해지는데 이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좀 저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흥분제를 먹고 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아까 그 혐오랑도 똑같아요. 혐오라는 사고체계가 생겨 있는 사람과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역겨움에 대한 게 다르듯이 이것도 다르다는 얘기죠. 감정은 두뇌 체계를 범람하는 단순한 화학적 변화가 아니다. 항상 감정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된다. 이 순간 단지 이론이지만 궁극적인 실험은 뇌신경의 배치가 신속하게 변하는 걸 감지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에요. 저는 수년 안에 그런 성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뇌를 통해 번뜩이는 감정을 측정할 방법을 알았을 때 감정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2부 감정의 비밀의 내용입니다.